6월의 초여름 햇살이 통 유리창을 통과해 막 정리가 끝난 오피스텔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박소희는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뗀 땀을 훔치며 마지막 남은 이삿짐 상자를 풀었다. 26, 웹툰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겨우 얻은 서울 망원동의 작은 보금자리였다. 비록 월세였지만 매일 밤 지옥 같은 통근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끝났다. 소희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상과 액정 타블렛, 다른 한쪽에는 아담한 사이즈의 침대와 옷장. 혼자 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 방의 활용점정은 단연코 창가 옆에 세워둔 앤틱 전신 거울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중고거래 앱을 둘러보다가 헐값에 올라온 이 거울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구매했다. 섬세하게 조각된 짙은 갈색의 목재 프레임과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울 표면은 획일적인 디자인의 오피스텔에 고풍스러운 깊이를 더해주었다. 판매자는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어 급하게 처분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희는 자신이 엄청난 행운아라고 생각했다. 정말 예쁘다. 소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이사하느라 헝클어진 머리, 땀에 젖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거울 속 자신은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그녀는 거울 프레임을 부드럽게 쓸어내리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그날 밤 소희는 기분 좋은 피로감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일어났다. 한창 마감 작업에 몰두하느라 밤을 새우던 중이었다. 분명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에어컨도 켜지 않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6월의 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싸늘함이었다. 뭐지? 왜 이렇게 춥지? 소희는 어깨를 감싸며 몸을 떨었다. 혹시나 싶어 보일러 컨트롤러를 확인했지만 당연히 꺼져 있었다. 그녀는 그저 밤샘 작업으로 인한 피로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 정체 모를 한기는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찾아왔다. 특히 거울 근처에 있을 때면 그 냉기는 더욱 심해지는 듯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밤, 소희는 처음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새벽녘, 어렴풋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꿈과 현실의 경계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내 거 돌려줘. 너무나도 희미하고 작은 소리라 소희는 자신이 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옆집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이거나 혹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거라고 애써 합리화했다. 하지만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 외부가 아닌 바로 이 방 안에서 들려온 것만 같았다. 다음 날 그녀는 왠지 모를 찝찝함에 하루 종일 거울을 피했다. 하지만 시선이 닿지 않아도 그 거울이 등 뒤에서 자신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사건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저녁, 샤워를 마치고 나온 소희는 무심코 거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거울 속에서 아주 잠깐 무언가 검고 작은 형체가 스쳐 지나간 것 같았다. 마치 작은 아이가 거울 앞을 빠르게 달려 지나간 듯한 잔상이었다. 누구세요? 소희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하지만 방 안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고리를 꽉 잡았다. 잘못 본 것이리라. 수증기 때문에 혹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리라.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겁먹지 말자.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날 이후 소희는 거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옷을 갈아입을 때도 화장을 할 때도 애써 거울을 외면했다. 흙이 스치는 시선 속에서 거울 안쪽 깊은 곳에 무언가 도사리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다. 밤이 되면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졌다. 내 거란 말이야. 내 거 돌려줘. 이제는 더 이상 환청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또렷한 속삭임이었다. 그 애처로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희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목소리는 집요하게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이제 더 이상 아늑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함께하는 차가운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포의 중심에는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낡고 아름다운 거울이 있었다. 혼자만의 공포 속에서 일주일이 흘렀다. 박소희의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밤마다 계속되는 정체불명의 목소리와 한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 결과 낮에는 늘 몽롱한 상태로 웹툰 대경선을 땄다.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고, 안 그래도 마른 몸은 더욱 헬쑥해져 있었다.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직장 동료들이었다. 소희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따뜻한 성격의 선배 김지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녀는 늘 동생처럼 소희를 챙겨주었다. 옆자리의 최민준 역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는 소희를 빤히 쳐다보며 거들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박소희 씨. 요즘 완전 유형 같아요. 어제는 배경에 나무 그리랬더니 귀신을 그려놨던데. 혹시 짝사랑이라도 합니까? 민주는 특유의 짓궂은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소희는 희미하게 웃을 기력조차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공포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다.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선배님, 민준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요. 결국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회사 근처의 한적한 막걸리집에 자리를 잡았다. 힙한 분위기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었지만 평일 이른 저녁이라 가게 안은 조용했다. 시원한 꿀 막걸리가 담긴 주전자와 해물 파전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자, 박소희 씨, 무슨 고민이 그렇게 심각해서
우리를 다 소집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민준이 막걸리를 한 사발 가득 따르며 말했다. 지연 역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희를 바라보았다. 소희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다. 낮 동안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했던 일들이 막상 입 밖으로 꺼내려 하니 현실적인 공포가 되어 목구멍을 턱 막았다. 저기, 제가 이사한 오피스텔 있잖아요. 소희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헐값에 산 앤틱 거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밤마다 방을 가득 채우는 섬뜩한 한기, 귓가를 맴도는 어린아이의 속삭임, 그리고 거울 속에서 언뜻 보았던 검은 그림자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소희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자신을 이상한 사람 혹은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웠다. 이야기가 끝나자 테이블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소희를 바라보고 있었고, 지연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야, 박소희, 너 요즘 마감 스트레스가 진짜 심하긴 심한가 보다.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뭐? 한기, 목소리? 그거 다 네가 피곤해서 헛것보고 들은 거야. 가위 눌림 같은 거지. 나도 예전에 마감 3일 연속으로 밤새우니까 책상 밑에서 웬 할아버지가 나랑 하이파이브 하자고 손 내밀더라. 아니에요. 정말 똑똑히 들었어요. 내 것 돌려줘 라고. 정말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였어요. 소희가 간절하게 항변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막걸리를 들이켰다. 에이, 믿지 마. 믿기 시작하면 더 무서워지는 법이야. 그냥 내가 요즘 무리했구나 하고 푹 자. 그럼 싹 사라져. 정 찝찝하면 그 거울 당근마켓에 다시 팔아버리든가. 산 가격 그대로. 민준의 반응은 현실적이었지만 소희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다. 자신이 겪은 공포가 한낱 스트레스성 환각으로 치부되는 것 같아 서운함마저 들었다. 그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희야, 나는 민준 씨랑 생각이 좀 달라. 지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오래된 물건에는 그 전 주인의 혼이 깃드는 경우가 있대. 특히 거울처럼 사람의 모습을 계속 비추는 물건은 더 그렇다고. 네가 겪은 일이 사실일 수도 있어. 선배님도요? 에이, 선배님까지 왜 그러세요?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투덜거렸지만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소희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드디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선배님?
일단 오늘 밤은 찜질방 같은 데서 자는 게 어때? 그리고 내일 낮에 밝을 때 다시 한번 그 거울을 잘 살펴봐. 혹시 뭐 이상한 글씨나 문양이 새겨져 있는지. 그래도 계속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땐 정말 무당이라도 찾아가 봐야 할지도 몰라. 지연의 진심 어린 걱정에 소희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민주는 여전히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툴툴거렸지만 소희를 위해 파전을 쭉 찢어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막걸리 주전자를 비워갔다. 소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공포가 조금은 희석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들의 대화를 바로 옆 테이블에서 한 중년 여성이 눈을 반짝이며 전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한창 이야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바로 옆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조용한 분위기 탓에 세 사람은 그녀의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값비싸 보이는 실크 블라우스에 단정한 검은색 정장 치마를 입고 있었다. 은은하게 풍기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손목에 찬 우아한 진주 팔찌는 그녀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마치 갤러리 관장이나 고미술품 수집가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희 일행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실례합니다. 잠시 대화에 끼어들어도 괜찮을까요? 나긋나긋하지만 어딘가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세 사람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네? 누구신데요? 민준이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여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저도 모르게 그만. 저는 민속설화나 기이한 사연이 깃든 오래된 물건들을 수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수집가라고 소개하며 소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마치 희귀한 보물을 발견한 감정사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방금 하신 그 거울 이야기 말입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제게 파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이야기를 판다고요? 소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공포스러운 경험을 돈을 주고 사겠다니. 난생 처음 들어보는 황당한 제안이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연구합니다. 아주 중요한 민속학적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냥 달라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될까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도 진지해서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듯한 여유마저 느껴졌다. 민준이 어이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아니 아줌마, 지금 장난하세요? 귀신 얘기를 돈 주고 산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무서워서 죽겠다고 하는 판에.
진심입니다. 여성은 민준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소희에게만 향해 있었다. 아가씨가 겪고 있는 그 경험, 아주 귀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게 파세요. 제가 그 이야기의 가치를 제대로 쳐드리겠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집요한 태도였다. 소희는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여성의 눈빛에 왠지 모를 위압감을 느꼈다. 지연이 소희를 자신의 등 뒤로 살짝 끌어당기며 대신 나섰다. 죄송하지만 저희 동생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서요. 그런 얘기를 할 경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 가주시죠. 지연의 단호한 거절에도 여성은 미소를 예지스템은 듯. 그녀는 마치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 품 안에서 고급스러운 문양이 새겨진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명함에는 민속유물연구소장 윤희수라는 이름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힘드시겠지요. 그녀는 명함을 소희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아가씨의 그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여성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는 유유히 막걸리집을 빠져나갔다. 그녀가 떠나자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마치 폭풍이라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듯 멍한 표정이었다. 뭐야, 저 아줌마. 완전 이상한 사람 아니야? 민준이 기분 나쁘다는 듯 중얼거렸다. 이야기를 판다니. 무슨 사이비 종교 포교하는 사람 같네. 소희야, 저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 네. 소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윤희수, 민속유물연구소장. 왠지 모르게 그 이름이 뇌리에 깊이 박혔다. 그녀가 겪고 있는 공포를 귀한 경험이라고 말했던 그 기묘한 수집가. 소희는 그 여자의 등장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불길한 서막처럼 느껴졌다. 기묘한 방문객이 사라진 후 막걸리집의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막걸리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런 소희의 모습을 지켜보던 지연은 도저히 그녀를 혼자 오피스텔로 보낼 수가 없었다. 소희야,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너희 집 가서 같이 자야겠어. 네? 아니에요, 선배님. 괜찮아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패는 무슨... 너 지금 혼자 있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래. 민준 씨는 어차피 약속 있다고 했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응? 지연의 단호한 태도에 소희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 혼자 그 끔찍한 방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민주는 유난 떨기는 하고 툴툴거리면서도 택시를 잡아 두 사람을 태워보내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라고 소리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망원동 오피스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복도를 감싸는 서늘한 공기에 소희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지연은 그런 소희의 어깨를 감싸주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좋은데? 혼자 살기 딱이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에어컨도 켜지 않았는데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냉장장고 안처럼 차가웠다. 바깥의 후텁지근한 여름밤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와, 소희야, 너 진짜 춥게 하고 사는구나. 보일러라도 틀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배님. 원래 이래요. 특히 저 거울 근처가 제일 추워요. 소희의 말에 지연의 시선이 방 한쪽에 서 있는 앤틱 거울로 향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거울은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며 방 안을 굽어보고 있었다. 지연은 괜히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다. 두 사람은 간단히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소희는 침대에서, 지연은 소희가 내어준 여분의 이불을 바닥에 깔고 눕기로 했다. 불을 끄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선배님, 정말 고마워요. 어둠 속에서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 임마. 얼른 자. 내일 출근하려면 피곤할 텐데. 지연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 역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소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고 어둠 속 거울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느껴져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깜빡 잠이 들었던 지연은 지독한 한기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누군가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냉기가 이불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뭐지? 너무 춥잖아. 지연이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다. 바로 옆 침대 쪽에서 소희의 괴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달빛이 비치는 침대 위, 소희는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다. 몸은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누가 봐도 심하게 가위에 눌린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연을 정말로 경악하게 만든 것은 소희의 모습이 아니었다. 소희의 몸 위로 무언가 검고 아른거리는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마치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한 작고 검은 그림자였다. 그것은 형태가 불분명했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 그림자는 소희의 가슴팍을 짓누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분 나쁘게 속삭이고 있었다. 지연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공포가 뇌수를 장악했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듯했다.
지연은 그것과 눈이 마주칠 것 같은 극도의 공포감에 질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연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보았다. 창가 옆에 서 있던 앤틱 거울 속에서 방금 전 소희를 짓누르던 그 검은 아이의 형체가 스르륵 나타났다가 마치 물속으로 사라지듯 거울 깊은 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그 환영이 사라지자마자 소희가 컥 하는 소리와 함께 격렬하게 기침하며 몸을 일으켰다. 선배님! 선배님! 소희는 울면서 지연에게 매달렸다. 방금 또...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희를 부둥켜 안아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소희가 겪고 있는 일은 단순한 스트레스성 환각이 아니었다. 이 방에는, 그리고 저 거울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밤 지연과 소희는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다. 방 안에 불을 모두 켜놓고 침대 구석에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두 사람은 해가 뜨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지연이 직접 목격한 끔찍한 광경은 소희의 공포가 실체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소희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집 당장 빼야 해. 동이 트자마자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밤새 겪은 공포와 피로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선배님, 계약 기간도 남았고 당장 이사할 돈도... 소희는 울먹이며 말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웹툰 어시스턴트의 박봉으로는 당장 새로운 집을 구할 여력이 없었다. 돈이 문제야? 일단 오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부동산에 바로 연락해서 방 내놓고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이대로 있다가는 너 정말 큰일 나. 지연의 확고한 태도에 소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꼭두 새벽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다. 큰 짐은 나중에 옮기더라도 당장 필요한 옷가지와 작업 도구들만 챙겨서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짐을 챙기는 내내 소희는 자꾸만 앤틱 거울 쪽으로 시선이 향하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저 거울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다. 악몽의 근원이자 살아있는 공포 그 자체였다. 저 거울은 어떻게 하죠? 소희의 물음에 지연은 치를 떨며 대답했다. 당장 내다버려. 아니, 부셔버려야 해. 저런 흉물스러운 걸 계속 가지고 있을 순 없어. 하지만 막상 거울을 처리하려고 하니 막막했다. 오피스텔에서 저렇게 큰 가구를 함부로 버릴 수도 없었고 부수기에는 왠지 모를 찝찝함과 두려움이 앞섰다. 그때 소희의 머릿속에 어젯밤 막걸리집에서 만났던 기묘한 여자의 얼굴과 그녀가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아가씨의 그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민중이 농담처럼 던졌던 말도 떠올랐다. 정찝찝하면 그 거울 당근마켓에 다시 팔아버리든가. 파는 거... 소희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주받은 물건을 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붙잡아야 했던 게 아닐까.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불이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동시에 꺼졌다. 정전이었다. 대낮이었지만 커튼이 쳐진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둑어둑해졌다. 뭐야?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소희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거란 말이야. 당장 돌려줘. 목소리는 이제 단순한 속삭임이 아니었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긴 서늘한 울부짖음이었다. 소희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이 존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것만 같았다. 그녀는 거의 반사적으로 미친 사람처럼 거울을 향해 소리쳤다. 알았으니까 일주일만 시간을 줘. 일주일 안에 꼭 돌려줄게. 무엇을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필사적인 발악이었다. 소희의 외침이 끝나자 방 안을 짓누르던 살벌한 기운이 거짓말처럼 옅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소희의 바로 귓가에서 아주 작은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명확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그 한마디와 함께 방 안의 모든 불이 다시 환하게 켜졌다. 언제 정전이 되었냐는 듯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살을 애는 듯한 한기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소희야, 너 방금... 지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녀 역시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은 것이다. 소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 전까지 온몸을 옥죄던 공포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기묘한 확신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정체 모를 존재와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해버렸다. 일주일, 그 안에 그것의 물건을 돌려주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소희의 오피스텔에는 기이할 정도의 평화가 찾아왔다.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한기와 속삭임은 완전히 사라졌고 마치 처음 이사왔던 날처럼 방 안은 고요하고 아늑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느껴지는 불안한 평온이었다. 소희는 약속대로 지연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하지만 매일 낮에는 작업을 위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출근했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지만 신기하게도 낮 동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거울은 그저 평범한 앤틱 가구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소희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약속이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시달렸다. 대체 뭘 돌려줘야 하는 거지? 소희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아이의 물건이라고 할 만한 것은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가 산 것은 오직 거울 하나뿐이었다. 그렇다면 거울 자체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뜻일까? 누구에게? 어떻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약속한 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초조함이 극에 달한 소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고거래 앱을 켰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막걸리집에서 만났던 기묘한 여자 윤희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여자라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소희는 그 여자가 남기고 간 명함을 이미 잃어버린 뒤였다. 연락할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거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새로운 판매 게시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진짜 귀신 이야기 팝니다. 내용: 망원동 오피스텔에서 앤틱 거울을 산 뒤 겪고 있는 실화입니다. 어린 여자아이 귀신이 나타나며 내 것 돌려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매 의사가 있는 분께만 알려드립니다. 말도 안 되는 글이었다. 누가 이런 허무맹랑한 글을 보고 연락을 할까? 소희는 스스로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지으며 게시 버튼을 눌렀다. 어쩌면 누군가 장난으로라도 연락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게시글을 올린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띵동 하고 채팅 알림이 울렸다. 안녕하세요. 올리신 글 보고 연락드립니다. 프로필 사진도 없는 익명의 아이디였다. 소희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기 제가 사겠습니다. 얼마에 파실 건가요? 사우트이스턴. 상대방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본론으로 들어왔다. 소희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정말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막걸리집에서 뵀던 분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연락 주실 줄 알고. 윤희수였다. 그녀는 마치 소희가 이 글을 올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태연하게 대답했다. 소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 여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윤희수의 재촉에 소희는 정신을 차렸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지만 일단 가격을 불러야 했다. 그녀는 얼떨결에 생각나는 대로 금액을 불렀다. 저 30만 원입니다. 혹시 너무 비싸게 부른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상대방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바로 입금해드리죠. 소희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냈다. 그리고 몇 초 뒤 휴대폰에 은행 앱 알림이 떴다. 윤희수님께서 3,000원을 입금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졌다. 소희는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끔찍한 경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것이다. 입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윤희수의 마지막 메시지를 끝으로 채팅은 종료되었다. 소희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이게 끝이라고? 이렇게 허무하게. 이제 괜찮아진 걸까? 비록 찝찝한 기분은 남았지만 어쨌든 정체 모를 존재와의 약속을 지킨 셈이 되었다. 이야기를 팔았으니 이제 그 아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소희는 애써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중고 거래 앱에 올렸던 게시글을 삭제하고 한숨 독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지긋지긋한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야기를 팔고 난 다음 날 소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한기도 속삭임도 없었다. 마치 지독한 열병을 앓고 난 뒤처럼 몸은 가뿐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났다. 약속했던 일주일의 마지막 날 밤이었다. 소희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의 오피스텔에 남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스물스물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했다. 마치 바람 소리처럼 귓가를 스치는 작은 소리. 내꺼. 소희는 작업을 하던 손을 멈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잘못 들은 것이라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왜 안 돌려줘? 내 거란 말이야.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원망과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이야기를 파았는데 왜 또다시 나타난 것일까? 소희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 거래는 실패한 것이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것은 모르는 번호였다. 망설일 틈도 없이 마치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나예요. 수화기 너머로 윤희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막걸리집에서 들었던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지금 그 아이 목소리 다시 들리죠? 어떻게? 소희는 경악했다. 그녀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역시 그랬군. 이야기가 아니었어. 매개체가 있었던 거야. 유니스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이내 소희에게 명령조로 쏘아붙였다. 아가씨 방에 있는 물건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해봐요. 그 아이의 물건이 분명히 거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수집가의 우아함 따위는 없었다. 오직 목적을 이루지 못한 자의 초조함과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소희는 그녀의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방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책상이랑 의자, 침대랑 옷장, 노트북, 제가 쓰던 옷들이랑 책 몇 권, 그리고 거울이요. 앤틱 거울.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윤희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야. 틀림없어. 그 거울이야. 네? 거울이라고요? 그 거울 어디서 샀죠? 중고거래 앱에서 이민 가는 분이 급하게 처분한다고. 멍청하긴. 윤희수는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툭 내뱉었다. 그런 물건을 함부로 집에 들이는 게 아니야. 그 거울 원래 그 아이의 것이었어. 아이의 혼이 깃든 물건이라고. 소희는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내 것 돌려줘라고 했던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거울을 돌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장 그 거울 나한테 보내요. 윤희수의 목소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 되어 있었다. 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 아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대로 두면 아가씨 무사하지 못할 거야. 선택해. 그 저주받은 거울을 끌어안고 평생 시달리며 살 건지, 아니면 나한테 넘기고 깨끗하게 벗어날 건지. 윤희수의 말은 잔인했지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소희는 선회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보낼게요. 수화기 너머로 만족스러운 듯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현명한 선택이야. 윤희수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소희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입금 알림이었다. 윤희수님께서 밀면용을 입금하셨습니다. 이야기 값으로 받았던 30만 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금액이었다. 거울값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많았고 입막음용이라고 하기엔 섬뜩했다. 소희는 이 돈이 단순한 거래 대가가 아니라 영혼을 넘기는 대가처럼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곧이어 주소가 담긴 문자가 도착했다. 평창동의 어느 고급 빌라 주소였다. 소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24시간 용달 서비스를 검색했다. 한밤중에 가구를 옮겨달라는 요청에 몇 군데에서는 거절했지만 다행히 웃돈을 주겠다는 말에 한 기사님과 연락이 닿았다. 네, 고객님.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전화를 끊은 소희는 멍하니 방 한쪽에 서 있는 거울을 바라보았다. 처음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저 거울을 보며 얼마나 설레고 기뻐했던가. 이제
저 아름다운 거울은 그녀에게 끔찍한 공포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거울 표면 깊은 곳에서 슬픔에 잠긴 작은 아이가 자신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듯한 환영이 어른거렸다. 미안해. 미안해. 소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를 사과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30분 뒤 건장한 체격의 용달 기사님이 도착했다. 그는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앤틱 거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하나만 옮기시는 겁니까? 네. 조심해서 옮겨주세요. 아주 오래된 거라서. 소희는 차마 저주받은 물건이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기사님은 익숙한 솜씨로 거울을 두꺼운 담요로 감싸고 포장하기 시작했다. 거울이 방 밖으로 나가는 순간 소희는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느꼈다. 지긋지긋하게 그녀를 괴롭혔던 서늘한 기운이 마치 안개가 걷히듯 스르륵 사라지는 듯했다. 거울이 화물차에 실리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소희는 기사님에게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네며 신신당부했다. 기사님, 꼭 이 주소로 안전하게 배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화물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소희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갔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정체 모를 아이의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다시 오피스텔로 돌아온 소희는 놀라울 정도로 변해버린 방의 분위기에 다시 한번 놀랐다. 눅눅하고 차갑던 공기는 온데간데 없고 평범하고 아늑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거울이 있던 자리는 휑하게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이 오히려 소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그녀는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이것이 자신이 치른 대가라고 생각했다.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그녀는 이름 모를 아이의 영혼을 기꺼이 괴물에게 넘겨버린 것이다. 거울이 떠나간 후 며칠 동안 소희는 거짓말처럼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밤에는 악몽 없이 숙면을 취했고 낮에는 온전히 작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공포와 불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울 수 없는 찝찝함과 죄책감이 남아 있었다. 그 거울은 어떻게 됐을까? 윤희수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소희는 결국 지난밤 용달을 불렀던 기사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기사님? 저번에 망원동에서 평창동으로 거울 옮겼던 사람인데요. 아, 네네, 기억납니다. 무슨 일이시죠? 다름이 아니라 그때 물건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사님은 잠시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이내 대답했다. 아, 그때 아주 으리으리한 대저택이던데요. 받으시는 분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인상이 아주 뭐랄까 좀 강렬했죠. 근데 거울을 보더니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이라도 찾은 사람처럼요. 아주 귀하게 다루면서 안으로 들여가던데요. 기사님의 이야기는 소희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단순한 고미술품 숨수집가의 반응이라고 하기엔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소희는 통화를 끊고 곧바로 인터넷 검색창을 켰다. 단서는 단 2가지. 윤희수라는 이름과 그녀가 입금자명으로 사용했던 은행 계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소희는 검색창에 윤희수와 함께 평창동 무당이라는 단어를 조합해서 입력해 보았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검색 결과를 보고 소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가장 상단에 떠 있는 것은 한 유명 시사 잡지의 온라인 기사였다. 용하다 소문난 강남의 점술가 천신공 윤희수 보살을 만나다. 기사 속에는 낯익은 얼굴의 사진이 있었다. 막걸리집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 윤희수였다. 사진 속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신당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은 고상한 연구소장이 아니라 영험한 기운을 뿜어내는 무당 그 자체였다. 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내려갔다. 기사는 윤희수를 재벌 총수나 유명 정치인들이 은밀하게 찾는 소위 강남 보살로 소개하고 있었다. 특히 기사의 마지막 문단이 소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동안 신통력이 약해져 어려움을 겪었다고 알려진 윤희수 보살. 하지만 최근 다시 강력한 영험함을 되찾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용한 점괘의 비결을 묻는 기자에게 그녀는 잃어버렸던 동자를 다시 찾았을 뿐이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동자. 소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끔찍한 그림. 윤희수는 신통력이 떨어진 무당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험함을 되살리기 위해 강력한 영매가 필요했던 것이다. 영매란 신이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매개체를 뜻한다. 그녀는 자신의 신딸, 즉 동자 신이 머물 새로운 그릇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우연히 소희의 이야기를 엿듣게 된 것이다. 어린아이의 영혼이 깃든 낡은 거울. 그것은 윤희수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녀는 이야기를 사는 척 접근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아이의 영혼이 담긴 거울 그 자체였다. 잃어버렸던 동자를 다시 찾았을 뿐. 기사의 문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소희의 뇌리에 울려 퍼졌다. 그녀가 한 짓이 무엇인지 이제야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중고가구 하나를 판 것이 아니었다. 갈 곳 없는 어린 영혼을 자신의 영역을 위해 영혼을 사냥하는 무당에게 팔아넘긴 것이다. 이제 그 아이의 영혼은 거울에 갇힌 채 평생 윤희수의 신딸 노릇을 하며 그녀의 도구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이렇게 뼈저리게 와닿은 적은 없었다. 그날 밤 소희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더 이상 방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죄책감과 공포로 뒤섞인 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 오피스텔에 머물 수 없었다. 이 공간의 모든 것이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켰다. 다음 날 아침, 소희는 부동산에 연락해 위약금을 물고 방을 빼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곧바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은 짐을 모두 쌌다. 지연은 갑작스러운 소희의 결정에 놀랐지만 모든 진실을 전해 듣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사를 도왔다. 짐이 모두 빠져나가 텅 비어버린 오피스텔. 소희는 마지막으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거울이 놓여있던 창가 자리는 유독 햇살이 밝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공간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고요했다. 소희는 그곳에 짧은 묵념을 올렸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작은 영혼을 위한 뒤늦은 사죄이자 추모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피스텔을 떠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평온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한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이 죄책감은 아마 평생 그녀를 따라다닐 것이다. 그 후로 소희는 다시는 오래된 물건, 특히 주인을 알 수 없는 중고 물건을 집에 들이지 않았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앤틱 가구를 볼 때마다 그녀는 그 이면에 어떤 슬픈 사연과 원혼이 깃들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가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다가 문득 창밖을 내다보면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어딘가에 놓여있을 낡은 거울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갇혀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 흘리고 있을 작은 아이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소희는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나 원혼이 아니라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은 물론 죽은 자의 영혼마저 아무렇지 않게 이용하고 착취하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섬뜩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그녀가 되찾은 평온은 결코 완벽한 평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희생시키고 얻어낸 얼룩진 평화였다. 그리고 그 얼룩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다. 망원동의 그 오피스텔에서 그녀는 돈으로 자신의 안전을 샀고 그 대가로 영혼을 파는 법을 배웠다.